흔히 강은 깊은 산, 작은 샘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물줄기가 흘러 큰 강을 이루죠. 하지만 한탄강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따라 형성된 지질공원이거든요. 지구의 희로애락과 분단의 아픔이 용암처럼 흐르는 이곳. 이곳은 한탄강 지오파크입니다. 지난달 23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 탐방객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가는 곳이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그 세계 지질공원 한탄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래도 지정받은 이유는 뭔가 그래 뛰어난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정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가서 많이 보고 올랍니다. 예.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출발했습니다. 광주에서 포천까지 6시간을 달려 한탄강에 도착했는데요. 이 한탄강은 북한의 평강에서 발원해 경기 철원과 연천, 포천을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질공원이 됐을까요? 한탄강 지질공원은 위에 있는 철원부터 시작을 해서 포천, 연천을 흐르는 140km의 한탄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이어서 그런 특성들을 크게 좋게 인정을 받아서 세계지질공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지질 전문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현무암 시출봉이에요. 그래서 시출을 직접 해봤더니 기공이 있는 거는 이제 용암의 이제 겉표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기공이 없는 부분은 용암의 이제 내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한탄강에서 이만큼 용암이 여러 번 흘렀구나. 우리가 이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곳을 통해 한탄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한탄강은 신생대 사기, 3번의 화산 분출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강을 따라 현무암 용암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해요. 한탄강에 대해서 기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더 심층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아니, 저희 그 무등산 지질공원 센터는 이것보다 더 알차고 더 훌륭하게 지어질 거예요. 50만 년 전 용암으로 뒤덮인 한탄강.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멍우리 협곡으로 향했는데요. 강물이 굽이쳐 흐르면서 깎인 정도에 따라 양쪽 강 기슭의 경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멍우리 협곡을 뒤로 하고 찾아간 곳은 바로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가을 가뭄으로 떨어지는 폭포수를 볼 수는 없었지만 폭포가 동굴처럼 생겨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는 그 비둘기 낭이에요, 낭. 용암이 이제 식으면서 아까 다 아시겠지만 전리가 생기잖아요. 틈이 생기면서 여기는 주상전리와 판상전리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리가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무너지면 침식장에서 무너지면서 생긴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식동굴이라 해서 동굴이 싹 생기게 됩니다. 그 동굴 생긴 것이 많이 복주머니 같다 그래서 주머니 낭자 써서 비둘기 낭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이야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접근이 쉽지만 1950년대만 해도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25 땐 마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신을 왔다고 해요. 이런 비둘기낭 폭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입니다. 이번에는 한탄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명소 하늘다리로 향했습니다. 높이가 50m로 상당히 높다 보니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도 풍경이지만 심장이 쫄깃하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는 저도 여기 위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무서워.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강물. 와, 정말 짜릿하죠? 와 진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웅장하고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쪽에서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지형도 보고 새로운 경관도 보고 너무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직접 걸으며 몸으로 느낀 탐방.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탄강을 둘러볼 건데요. 연천에는 9개의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1의 명소로 꼽히는 제인폭포가 오늘의 첫 여정입니다. 근데 웬 헬멧인가요? 지질의 그 주상 젤리 특성이 기둥 모양의 젤리들이에요. 그것들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안전 때문에 쏘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제인폭포는 안전사고 때문에 그동안 폭포 앞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밖에 볼 수 없었는데요. 이젠 헬멧을 쓰고 바로 앞에까지 가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죠? 용암이 일정한 높이로 이제 평지를 갖다 다 덮어버리다 보니까요. 일단 30-40m 이제 침식 기준점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시적으로 형성된 그 용암대지, 현무암 용암을 하각, 아래 방향으로 계속 침식을 급격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벽이 높게 구성이 된 이런 협곡이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한탄강하고 그 옆에 있는 지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인폭포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약 18m고요. 한탄강에서부터 약 460m 후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동 속도로 보면은 약 1000년에 4m 이상 이동을 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저 물길 따라 흐르는 줄 알았는데 긴 세월 서서히 자리를 옮겨간다니 강도 살아 움직인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장엄한 풍광, 그 속엔 강과 폭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네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주상절리로요. 제인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줄타는 광대를 이제 양반들이 이제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해서 제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천에 살던 이게 이른바 제인이 이제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를 볼 원님이 이제 탐을 낸 겁니다. 제인 보고 여기다가 줄타기를 하라고 이제 줄을 걸어놓고 줄타기를 하는 동안에 이제 잘라버렸죠, 이제.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인은 죽고 그 제인의 아내는 볼 원님을 수청을 돌라고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그 수청 드는 날 볼 원님 소를 물어 뜯어버리고 여기 와서 같이 자살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풍광 그 너머엔 슬픈 전설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임진강 주상절리입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병풍을 쳐놓은 듯 주상절리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임진강과 한탄강의 상류가 모두 북한이라 아쉽게도 그쪽의 지질학 연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북쪽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져 있을 텐데 말이죠. 가능하면은 북한하고 손잡고 세계지질공원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유네스코에서도 그걸 갖다 공고사항으로 내놨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북한하고 그때 같이 연계한 그런 세계지질공원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인접해 있는 철원으로 향합니다. 평화 전망대를 거쳐 직탕폭포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폭포의 높이는 높지 않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폭포와는 달리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어서 찾은 곳은 한탄강 중류에 위치한
고석정입니다. 조선시대 의적 임꺽정이 이곳에 숨어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했던 곳이라는데요. 1억 2천만 년 전에 이곳이 지금 화강암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현무암이 덮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탄강 유로를 찾아 헤매면서 물이 흐르면서 지금 저 고석바위가 15m예요. 네네. 15m인데 저게 이제 땅속에 묻혀있던 게 물길이 나면서 융기가 돼서 올라온 겁니다. 임꺽정이 숨어 지낸 외로운 바위 고석정. 고석정을 사이에 두고 현무암과 화강암 지대가 비대칭을 이루듯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조선시대 양반과 천민이 오늘의 남북이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한 채 비대칭을 이루는 현실이 우연찮게도 닮아 있습니다. 저희 같은 담당자들은 이제 이런 데로 오면 더 이제 무거워져요, 마음이.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많은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같은 담당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앞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는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그 해설사님들 보니까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돌아가면은 우리 지금 현장에서 직접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방문하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그분들 수준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진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곳을 보고 나니까 하루빨리 통일돼서 여기를 저 군사분계에서 DMZ 넘어 북한 땅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만 년) 시간이 빚어낸 한탄강. 분단의 아픔을 끌어안은 채 남북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흘러온 지 70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의 보호가 된 이곳은 지구와 한반도의 역사가 감동과 아픔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공존하는 한탄강 지오파크입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깊어가는 가을에 만나는 첫 번째 경주는 바로 봉황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무덤 봉황대를 오늘 다시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에 나와 있는데요. 경주의 아름다운 유적지의 숨은 이야기부터 유적지 인근의 유명한 핫플레이스까지 경주의 새로운 모습들을 함께 찾아가 볼 텐데요. 그래서 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 오늘 다시 만나게 될 경주 첫 번째 유적지 봉황대입니다. 그런데 감독님, 여기 봉황대 맞죠? 봉황대 맞는 거죠? 네, 봉황대 맞아요. 근데 봉황대라고 해서 저는 봉황의 그 새 떠올렸거든요. 그 새하고 대니까 새와 관련된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봤을 때 그냥 무덤인 것 같기도 하고. 무덤인가? 뭐지? 무덤 맞아요. 무덤 맞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죠.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여행을 해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전경효 선생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이 경주 역사와 관련된 책 한 권 읽고 왔습니다, 선생님.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대화가 좀 통해야 되니까 읽고 왔는데요. 이 경주가 수학 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관광 명소로 유명했을까요? 네, 경주는 이제 신라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도였고, 이제 고려나 조선 시대에도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거나 이제 지방간으로 부임해서 이제 경주의 주요 유적을 둘러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현재 이제 문집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여행 다녀왔을 때 기록을 남기듯이 그렇게 남겼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기에 그냥 무덤 같은데 무덤이 맞나요? 네, 무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신라 시대 이제 5세기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변에는 이제 금룡청, 금관청 같은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무덤들과 이제 비슷한 입지와 비록 크기는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제 신라 마립간 시대에 주로 축조된 무덤입니다. 이제 봉황대는 현재 이제 사적 512호로 이제 대릉원 일원이라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름이 83m, 높이가 21m로 이제 경주 지역에서는 단일 무덤 가운데 가장 큰 무덤입니다. 지금은 경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봄, 가을이면 소풍과 산책을 나온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늑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 봉황대. 과거에도 사랑받는 곳이었을까요? 봉황대 주변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봉황대에 관련된 기록들도 남아 있는 거죠. 조선 후기 사람이 이연일은 이제 과거에 낙방하고 경주로 내려와 이제 봉황대를 둘러보면서 자기 감정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승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정록에 이제 봉황대 위를 올라가 보니 이제 주변에 이제 흙으로 만든 산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제 박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경유록에 이제 봉황대 위를 올라가 보니 편평해서 이제 사람이 100명 정도 앉을 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상부에 100명이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팔라 보여서 100명이 다 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봉황대 모양이 좀 바뀐 건가요? 실제 봉황대 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 평평한 모습도 있고 이제 약간 움푹 들어간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무덤 형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목곽이 무너져서 나타난 이제 현상입니다. 봉황대가 이제 우리 조상들한테는 이제 유명한 명소였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신라인들의 무덤 축조 방식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 위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로 경주만의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봉황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된 이곳에서 옛 조상들은 신라천년의 흥망성쇠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봉황대에서 조금만 걸어오면요, 이렇게 노서동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분들이 많은데요, 대릉원만큼이나 많아 보이는데요. 봉황대가 있는 곳이 이제 노동동 고분군,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노서동 고분군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것이 한 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동동, 노서동, 이제 대릉원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 구역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대릉원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사적 512호로 지정된 같은 구역이고요. 이 지역은 신라 지배층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덤하고 묘지하면 무겁고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노서동 고분군의 이 고분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왠지 좀 따뜻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힐링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참 좋네요. 경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이곳은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생각보다 아름다운 공원이자 숲과 같은 곳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도심에서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귀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 노서동 고분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윤수빈 아나운서의 추천 코스는 최근 노서동 고분군 옆에 새롭게 문을 연 베이커리 카페. 릉 바로 앞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요, 와, 이렇게 빵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빵을 보시면 왠지 릉을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헐. 제가 또 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빵순이에요, 감독님, 제가. 아무튼 보니까 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국밥. 국밥도 좋아하지만 이 밥배하고 빵배 따로 있죠.
밥 먹고 나서 빵 먹는 거 당연한 코스 아닙니까? 제가 이제 빵 주문해서 자리에 한번 앉아볼게요. 넓은 통유리창 밖으로 노서동 고분군의 사계절을 오롯이 즐길 수 있고 매장에서 직접 구운 개성 만점의 빵도 맛볼 수 있는 곳이네요. 이집트 피라미드 유적지 바로 앞에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노서동 고분군 바로 앞에서 릉을 바라보면서 이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냄새와 함께 이렇게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릉빵 좀 할게요. 이렇게 경주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봉황대의 숨은 이야기도 알 수 있어서 유익하고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을이 가기 전에 아름다운 이 유적지 봉황대와 노서동 고분군으로 소풍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시 만난 경주였습니다. 늘 곁에 있어 잊어버리기 쉽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문화유산인 봉황대와 노서동 고분군. 깊어가는 가을에 다시 만난 경주는 참 운치 있습니다. 경북지부를 찾은 전국 영농학생축제 14개 지부 농업계열 학생들이 모여 농생명과학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겨루고 꿈과 끼를 펼치는 현장. 제49년차 온라인 전국 영농학생축제로 함께 가시죠. 스튜디오 촬영을 위해 찾은 곳은 안동 MBC. 농업, 미래업을 주제로 제49년차 전국 영농학생축제 대망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 14개 지부 67개 농생명계열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농업 지식과 기술, 실무 능력을 발표하여 미래 농산업 인재로 성장하는 화합회장인데요. 골든벨, 예술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시작된 전국 영농학생축제 FFK 전진대회는요. 전국 농생명계열 14개 지부의 학교가 모여 학생들의 농생명 과학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고 하죠. 올해 전국 영농학생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전국 FFK 지부의 취창업 우수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학조 소개 등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이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제공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 업, 미래 업, 농업으로 미래를 여는 취창업 콘텐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행정구역이죠.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전국 최고의 첨단 도시농업을 꿈꾸는 동북권 대구지부입니다. 비록 대면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온라인 콘텐츠 송출을 통해 농업계 고등학교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찾아온 낯선 얼굴, 교장 선생님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 청년 리더로 오게 되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졸업 후엔 부모님과 함께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청년 리더를 꿈꾸는 후배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지부 농생명계열 학교 소개에 이어 2부는 청년 리더 선배들이 출연했는데요. 그런데 청년 리더가 뭐예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의 특색 사업으로 경북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졸업 후 가업 승계나 농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여 영농 정착 후계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 교육에 참여한 미래 영농 후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젊은 농부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말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힘을 합쳐 미래를 이끄는 농생명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을 곳은 울산지부인데요. 청년 리더 열띤 내리사랑이 끝나고 다시 삼보로 돌아와 바다 건너 제주부터 2020년 개최지 경북을 비롯해 전국 영농학생 회장지부 전남, 제50년차 개최지 울산지부 등 총 14개의 지부 소개를 이어갑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두들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14개 지도부 학생들을 보니 한국의 농업의 미래가 밝은 것 같네요. 내년 울산에서도 알차고 풍성한 전국 영농학생 축제를 계획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울산에서 만나요. 반세기를 이어온 영농학생들의 화합회장.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49년차 전국 영농학생대회는 대회기 이양식을 통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계고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우수한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48년간 개최되었던 제49년차 전국 영농학생축제를 대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경상북도에서 개최 예정이던 농업계 최대의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 농업 관련 취업, 창업 우수 프로그램을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가 같이 공유함으로써 농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졸업 후 학생들이 후계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 농업 청년 리더 양성 사업을 소개하고 이 사업을 통해 미래 농산업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우수 사례를 제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할 젊은 청년 농업인의 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으로 더 나은 미래를 비전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전국 농업계고 학생들의 꿈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제49회 전국 영농학생축제가 온라인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농업, 미래업. 농업으로 미래를 여는 농생명계열 고등학교의 다양한 취창업 콘텐츠, 국가기반 산업, 농업을 주제로 전국 농생명계열 14개 지부의 학교가 모이는 제49년차 온라인 전국 영농학생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찬 가을이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깊은 맛을 찾아 나섰는데요. 해풍과 황토의 힘으로 키워낸 생강의 진한 향을 느껴보고 제철나무로 만든 장아찌의 세계, 숙성으로 빚어낸 공주의 가을 맛집도 찾아갑니다. 11월 땅의 맛이 가득 담긴 만추의 향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색의 빛이 물들어 있는 나무들, 가을 정취가 가득 배어 있는 남산공원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시민의 쉼터죠. 잠깐 나오니까 이렇게 좋으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커피를 한잔 할까? 커피도 좋지만 가을의 제격인 생강차 따뜻하게 마시는 거 어떨까요? 어머, 생강차 좋으네요. 제가 만드는 방법 아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차 한 잔만 마실 생각했는데 만들어요? 생강이 생각나는 계절. 황토의 힘을 끌어모은 토실토실한 생강으로 청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세척만 잘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단순하니까 한번 만들어봐요. 생강 전도사 혜영 씨가 손수 키운 거라는데요. 생강계에 우량합니다. 생강 향이 너무 좋다.
네. 이건 제가 태안 안면도에서 농사 지은 거예요. 황토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자란 애라서 너무너무 향이 좋아요, 이게. 태안 황토가 품어낸 실하디실한 생강. 그 매력에 빠져 주말마다 대전과 태안을 오가고 있다는데요. 생강이 너무 좋아요. 좋아서 더 생강을 이해하고 싶고 생강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더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농사를 지었어요. 태영씨 생강은 이제 영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손수 수제청 담그는 법을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두꺼워요. 그쵸? 설탕하고 켜켜이 재울 텐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설탕이 아주 많이 빠져요. 대부분은 1대1로. 근데 켜켜이 쌓는 거 생각하는데 거기서 설탕 빼면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야, 그게 된다고요? 이제 하실 텐데요. 흔히 하는 편썰기 생강청이 아니고요. 즙을 냅니다. 전분을 제거하고 이후에 맑은 물만 끓이면 좀 더 색다른 목 넘긴 좋은 생강 진액을 3년차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강 전분에는 맵고 아린 맛이 있어서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30분 정도 두면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물만 쭉 따라서 분리해주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생강청이나 생강 진액에 그 1대1, 설탕 1대1로 넣는 그것을 설탕을 확 줄여서 30%만 제가 설탕을 넣겠습니다. 설탕을 3분의 1만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센 불에서 거품을 계속 제거해주고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다시 30분 정도 끓여주는데 양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면 된대요. 색이 바뀌었네. 노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진한 연두빛을 띠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생강 진액이 완성된 거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음료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속이 확 풀립니다. 뭐 생강차 하면 매운맛, 알싸한 맛 이거 없으면 어떻게 생강차냐 하지만 정말 몸넘김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또 우유에 생강 진액 한 스푼을 넣으면 생강 라떼로 변신이 가능하고요. 탄산수에 넣어 먹어도 젊은 입맛의 안성맞춤입니다. 생강을 두고 먹는 난로라고 하잖아요. 몸이 따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우유를 먹는 것보다 흰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졌어요. 요러면 아이들한테 내줘도 되겠는데 충분히 먹겠는데? 조금씩 타서 먹이면 생강에 대한 거부감 없이 그냥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생강 진액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았잖아요. 곳곳에 넣을 곳이 요걸 또 어디에 넣어볼까? 밥상이고 오은 식구고 모두 기분 좋아지겠는데요? 맞아요. 춘마곡 추갑사라는 말처럼 공주 하신리에도 가을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예쁘다. 어쩌면 이 떨어진 낙엽까지도 이렇게 예쁘냐. 시간이 그대로 묵혀있는 가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소리도 예쁘다. 안녕하세요. 가을빛을 그냥 눈에 모두 다 담았는데 여기에 오면 그 가을빛을 맛볼 수 있다. 오시면서 가을을 눈으로 듬뿍 담으셨다면 이제 음식으로 담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밥상 위에 가득하게요. 네네. 가을볕과 짝꿍이죠. 제철 나물들이 아주 바싹 잘 마르고 있습니다. 봄부터 수확해온 거라고 하는데요. 정성이 더해져서인지 색이 정말 곱습니다. 야, 채반에 이렇게 널어 말리는 모습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요즘엔 뭐 건조기에 넣어서 순식간에 말려대고 뭐 하는데 천천히 봄에 싹 계속 말려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그 1년 시간을 다 받아냈네요. 네. 묵힐수록 맛이 좋다는 장아찌를 만들어주신다는데요. 재료가 다름 아닌 냉입니다. 냉이가 벌써 나온대요. 이거 냉이 아니에요? 네네, 냉인데 냉이가 지금 늦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 갔더니 냉이가 있어서 또 욕심이 나서 냉이 장아찌 조금 해볼까 하고 사왔어요. 저장 용기에 냉이를 소고기 가지런하게 담고요. 여기에 비법 간장이 등장합니다.
다죽나물 말린 거 하고 네네. 표고버섯 말린 거 하고 다시마하고 5년 이상 된 간장하고 같이 끓여서 만든 간장이에요. 시간과 세월이 녹아있으니 그 맛 안 봐도 아시겠죠? 그냥 간장이 아닌데? 맛있죠? 어머, 야,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도는데 장아찌가 맛있을 수밖에요. 요거로 이제 냉이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냉이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연잎밥에 곁들인 약선 음식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곳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 음식을 선보이는 곳인데요. 슴슴하면서도 계속 찾게 되는 맛. 너무 건강한 맛이다, 진짜. 건강을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천연 본연의 음식 재료 맛이 탁 살면서 혀에 와닿는 것이 달라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서 정말 이 밥상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과연 어떤 맛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머, 사계절이 밥상 위에 피었습니다. 세상에. 이거는 한 2년 정도 숙성됐어요. 꽃송이채로 맛보고 꽃송이채로 드세요. 그 향을 품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향이 조금 들어있죠? 아직도. 씹는 맛도 그렇고요. 요 짭조름한 맛에 역시 그냥 밥이 당기는 그런 맛인데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밥상이죠. 잊고 있었던 자연 본연의 맛이랄까요? 담백하면서 부담 없는 그런 맛입니다. 소복하게 밥을 뜨고 그 따뜻한 기운에 또 귀하게 입에 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 나물들이 밥 반찬으로 곁들여 나온 게 아니라 이 하나 그 자체로 일품 요리 상을 받아든 느낌이네요. 자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저희 밥상을 받으시면 그대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먹겠습니다. 11월, 땅의 맛이 가득 담긴 만추의 향기 제대로 느끼셨나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맛. 그 시간과 세월이 이 가을과 함께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연요리가 쏟아집니다. 먹기도 좋고 이제 기운이 펄펄 나고 마치 코스 요리처럼 즐기는 멋있고 맛있고 향 있는 영양 가득한 연요리 먹으러 갑니다. 선명한 가을의 정점. 단풍을 만끽 중인 고장 함양으로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인공림 상림숲도 단풍에 취해 있습니다. 가을 구경도 식후경 함양에 왔다면 꼭 맛볼 음식이 있는데요. 자, 맛있는 함양 연잎밥 한번 드셔보세요. 연잎밥은 함양 팔미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선 선물 같은 연잎밥부터 연근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우와,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해 볼까요? 향이 너무 좋다.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좀 많이 좀 색다르고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잡곡밥을 연잎에 싼 다음 수증기로 찌는 연잎밥. 연잎의 숨구멍으로 산소가 공급돼 밥이 더 쫀득쫀득하고 윤기가 흐른다는데요. 연잎밥 만드는 방법 공개합니다. 연잎밥은 조, 수수 요런 찹쌀, 맵쌀, 기장, 현미, 검은콩 이거를 죽염에다가 24시간 불려놔야 돼요. 그 밥을 쪄가지고 연잎에다 싸는 거예요. 대추하고 뭐 밤,
땅콩 이렇게 3가지 견가루를 넣고 이렇게 3가지를 위에서 고명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또 45분을 찌는 거예요. 생김새는 간단한데 정성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연잎밥. 연잎밥은 쉽게 상하지 않는데요. 연잎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잎부터 연꽃, 연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그 나름 또 자기네 각자 이치에서 우리 사람들한테 좋은 점을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연잎밥이 다 된 것 같으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모락모락 뜨끈한 김을 내뿜는 게 한겨울 호빵처럼 반가운데요. 자, 주인공이 준비됐으니 본격 한상 차립니다. 반찬, 밑반찬로만 10가지가 나오는 거죠. 10가지가 넘어 보이는데요? 많고 많은 반찬 중에 먼저 먹을 게 있습니다. 탄삼이라고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제 기운이 펄펄 나요. 그냥 꼭 한약재 먹는 힘, 그냥 밥보다 더 힘도 있는 것 같고 살기도 오래가고 먹기도 좋고. 함양의 연잎으로 밥을 하는 걸 이제 굉장히 의외다. 오늘 산나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거 색깔이 근데 이거 이쁘다. 뭐를 새파랗게 요래가지고 연근 쫄깃쫄깃하네. 새파라이 집에서 부칠 때 일이 안 되던데요. 저희 연건전은요, 주 재료가 연잎가루입니다. 연잎가루에다가 후추를 조금 갈아가지고 여가지고 반죽을 한 건데요. 위에다 연근을 올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연근의 아삭한 식감하고 또 연잎가루의 고소한 맛하고 부추의 향긋한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맛있는 연근전이 됩니다. 눈으로 봐도 바삭한 식감이 느껴지시죠? 연근 요리 이제 시작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연근 샐러드 강력 추천. 연근 샐러드는요, 일단은 연근의 아삭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냥 구불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뜻한 물에 구불린다고. 였다가 바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살짝 데친 연근은 2가지 버전 샐러드로 완성되는데요. 소금을 살짝 넣어 물이 생기는 걸 방지합니다. 죽염 조금만 넣어가지고 마요네즈 넣고 이렇게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시그니처 소스가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는 오디 효소를 가지고 맛을 내는 게 많아요. 이게 연근 샐러드도 그렇고 반찬에 10가지 나가는 중에 한 가지인데 리필이 제일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콤달콤해. 맛있다. 왜 천연조미료 천연적인 맛이 나잖아.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저는 연잎밥은 이 나물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안 그러면 이 연잎밥만 있어도 물김치 요거 한 가지만 있어도 그냥 밥 다 드실 수 있어요. 연잎밥에 대한 자부심은 함양에서 나오는데요. 청정 함양에서 키운 연잎, 그리고 지리산에서 키운 흑돼지도 있습니다. 저는 은간하면은 조금 비싸고 이래도
함량산으로 모든 시장을 다 보고 재료를 함량산 가지고만 씁니다. 저도 손님들이 드시고 나서 맛있게 잘 드셨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요. 제가 또 함량이 고향이고 함량에 살다 보니까 함량산으로만 또 그렇게 해서 이런 맛을 냈다는 게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흑돼지 강정에도 빠지지 않는 연근. 웬만해선 어떤 음식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하고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진수성찬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힐링도 하고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이 바깥에도 못 나가고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오셔서 연잎밥 드시고 다들 힘도 내시고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 없는 무한매력 연과 함양식 재료가 만나 완성된 보약 같은 밥상. 맛있게 즐겨보세요.